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시기는 5월 11일부터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과연 집을 팔아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장원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현 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양도세 중과 배제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자료를 냈는데 네. 어떤 내용이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기조에 맞춰서 새 정부에서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뉘앙스를 풍겼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제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이제 보는 거는 다주택자가 될 거라고 비춰집니다. 네. 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11일 양도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새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인데 바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5월 11일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행령 개정이 늦더라도 5월 11일로 소급해서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아무래도 6월 1일 이전에 그동안에 이제 부담이 됐었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를 하려고 비춰집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제 대출 규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자를 찾는 게 사실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50일 정도 남은 기간 상황에서 양도를 하는 게 쉽진 않을 것으로 좀 비춰지고요.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매도자분들은 이제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고 시장의 이제 상황을 또 지켜볼 수 있다라고 비춰지는 게 아무래도 새 정부에서는 이제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 측면에서도 완화가 좀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장에 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6월 1일 전에 팔아야 바로 이게 종부세나 이 보유세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뭐 한없이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둘러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안 팔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부담부 증여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게 결국은 이제 내부 거래인 순수 증여나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주택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임대차 보증금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실익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이제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너무 높은 양도소득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실행을 못 하고 있었던 분들이 이번 참에 이제 한번 실행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좀 부담을 낮추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뭐 대출을 끼거나 전세보증금을 낀 뭐 집이나 자산을 넘겨주는 건데 이게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양도세 부담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는데 앞으로 이게 다주택 중과 배제가 되면 이 부담부 증여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3주택 중과세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도가액은 6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이제 채무 부분이 전체 시가에서 60%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가액을 지금 3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3억 원 곱하기 60%이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고요. 이 양도차익이 4억 2천만 원이 그러면 계산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 과세와 3주택 중과세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3주택 중과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일반 과세에서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억 2,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세액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을 하고 과세 표준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3주택 중과세는 세율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먹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죠. 3주택 중과세는 지금 세법에서는 30%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40% 세율에서 지금 30%가 추가가 돼서 아주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고 일반 과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3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액이 3주택 중과세는 2억 9,300만 원 가액이 나오고 일반 과세에서는 1억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액 차이가 1억 9,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2억 차이가 나네요.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과세에 대한 세액이 결국은 그 일반 과세가 1억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여 부분에 대해서 6천만 원이 나서 이 둘의 합계는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만약 채무를 전부 다 6억 원을 변제를 한 다음에 10억 원 아파트를 순수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순수 증여일 때보다도 이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채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엄두가 안 났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중과 배제로 인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게 되고 네. 그다음에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수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보유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6월 1일 전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느껴진다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또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상속세입니다. 증여자가 이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나이가 꽤 있다라고 하시면은 추후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결국 본인의 상속세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면도 있고 이참에 부에 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상속세 계산을 할 때 10년 내 증여한 부분은 다시 상속세 계산해서 다시 얹어서 계산하는 합산 방식이 있는데 채무 부분은 양도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장점도 있고 네 번째로는 수중자가 무주택자였다라고 하면 수중자는 이제 주택을 증여받은 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추후에 마련해서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도 대폭 줄이고 네. 그다음에 부의 이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장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부담부 증여 전에 꼭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자녀의 납부 여력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담부 증여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수중자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되는데 두 증여자와 수중자가 전부 다 납부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바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수중자는 이걸 받게 되면 이 취득세를 먼저 고민하셔야죠. 왜냐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 자체가 되지 않기 그럼요. 때문에 먼저 취득세에 대한 납부 여력을 고민을 하신 다음에 증여세는 연부연납 제도 같은 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부담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의 근저당권 승계가 과연 가능한가 이걸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계속 이제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LTV나 DSR이 적용됐을 때 그럼요. 증여자인 부모 세대의 그 소득과 그다음에 신용도는 자녀의 소득과 신용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승계가 될 것인지 네, 네. 여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절세를 위한 이 핵심은 적정 채무액입니다. 방금 예시에서 이제 채무 6억 원을 가정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익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채무액에 따라서 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경우 없습니까? 채무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나오고 더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무조건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짧은 시간 이내에 이 채무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은행 근저당권인 경우는 이 증여자가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면 적정 채무액으로 딱 맞추는 그 금액까지 변제를 통해서 이 채무액을 조절한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이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세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후 관리를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 채무를 승계하게 되면 결국은 이 채무에 대해서는 이 변제자가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 수중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몰래 이 증여자가 이 채무를 좀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를 이 매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뭐 증여자나 타인이 대신 변제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꼭 살펴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때문에 이 부담부 증여는 틀림없이 이제 절세에 좀 도움이 되는데 이 수증자 특히 자녀분들의 이 경제적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서 이 부담부 증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설명 들으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정부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시장에 좀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 세무사님 설명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집이 좀 단기간 내에 팔기 어려우니까 그 특수 관계인 간에 가족 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조치의 효과가 좀 반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담부증여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와서 시장 거래에 대한 이제 가격 안정화를 좀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는 사실 영향이 좀 미흡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 안에서만 이 주택수가 사이클만 도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매물은 결국은 얼마나 나오게 될 것인가 네. 이거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증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걱정을 많이 해서 이 증여에 대해서 취득세도 높여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어떤 식으로 과연 흐를지 이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네. 2020년 6월까지 이 유사한 중과배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과거에도. 네. 그때는 이제 기준이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중과배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번 중과배제는 어떤 조건을 걸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기 네. 때문에 이 섣불리 이제 이것들이 모두 주택이 중과 배제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렇군요. 이 양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과거에는 한번 해줬었는데 그때 10년 보유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분위기상은. 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게 1년의 시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에 팔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 그건 또 모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제 부동산 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에 대한 공약이 2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 1년만 먼저 배제하겠다라고 인수위에서 내놓은 걸 보면 1년 이후에 또 상황을 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1년을 더 연기하지 않을까, 네.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년부터 해준다 그러면 집을 안 내놓으니까 일단 1년을 얘기하고 1년 후에 연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뭐 정부로서는 빨리빨리 좀 매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들 보면요. 이 보유세에 대해서 좀 특수한 경우에 좀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뭐 상속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보유세를 사실 그분들 2주택이라고 종부세 막 두드리는 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외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좀 완화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 변화 앞으로 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세히 좀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